이제 제가 입찰한 물건 차례가 왔습니다. 심장이 두근두근거렸습니다. 단독 낙찰이었습니다. 가능하면 거기 임차인 만나셔가지고 재계약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거기 상권이 좀 이상하게 완전히 죽었어요. Let's do this. 일부에서 바보 같은 제 모습 보셨죠? 못 보신 분들은 카드 띄워놨으니 꼭 한번 보고 오세요. 1부에 이어서 그렇게 멍 때리고만 있을 수 없어서 이래저래 알아본 끝에 매각 불허가 신청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매각 불허가 신청이라 하면 간단히 얘기하면 낙찰 받고 2주 이내에 낙찰자 포함 이해관계인들이 문제가 있으니 낙찰된 거 취소해달라 뭐 이런 건데요. 뭐 사유는 이렇습니다. 참고만 하세요. 다른 유튜브나 네이버 블로그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중 저는 이 5번 항목을 붙잡고 늘어져야 하는데요. 5번 항목, 최저 매각 가격의 결정, 일괄 매각의 결정 또는 매각 물건 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데 만약 이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보증금을 되찾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경매학원이나 주변 분들에게 얘기해보니 제 경우도 그렇고 그냥 일반적으로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해봐야죠. 아무것도 안 하고 날리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일단 법원 경매계에 전화를 했습니다. 사정을 설명하니 뭘 길게 답변해 주시기는 하는데 결론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좀 희한한 게 같은 공무원들인데 법원 공무원들은 기본적으로 조금 불친절합니다. 참 희한해요. 여튼 인터넷을 통해서 일단 매각 불허가 신청서를 확보했습니다. 얘는 뭐 특별한 양식이 정해진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혹시 필요하신 분은 댓글 주시면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서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입찰 전에 봐야 될 거를 그제서야 보고 있었네요. 그래도 다행히 감정평가서에서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 흠집을 찾았습니다. 그 흠집을 통해서 반박해보면 첫 번째, 감정평가서에 보면 감정가를 정하기 위해 인근 유사 부동산의 거래 사례가 있는데 그 비교 시기가 무려 4년 전 사례로 지금 그 기준으로 비교를 진행을 하면 문제가 있지 않냐. 두 번째, 감정평가서에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 탐문조사 항목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감정평가사들이 인근 부동산에 가서 이것저것 물어보는 것이죠. 감정평가서에는 뭐 별 문제가 없다 이 동네에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 감정평가서에 적혀 있는 것과는 달리 제가 전화해본 인근 부동산 소장들은 이곳은 다 공실이 많고 거래도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세 번째, 가치 형성 요인 비교치 항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 물건과 어떤 물건과 비교를 해서 우리 물건이 어떻다, 뭐 얘보다 높다, 낮다, 아니면 비슷하다 이런 거를 판정하는 건데 그 비교 항목 중에 어떠한 항목이 비교하는 건물보다 우리 물건이 열세, 그러니까 더 낮은 항목이 있었어요. 근데 이 수치가 1을 기준으로 하는데 둘이 같다 하면 1이고 우리 물건이 더 높다 하면 뭐 1.2, 뭐 1.3 이런 식으로 표시. 그리고 비교 물건보다 우리가 더 열세하다 하면 0.9, 뭐 0.8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데 열세하다고 해놓고 그냥 1로 표기돼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러므로 감정평가가 정확하지 않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토대로 해서 추가적으로 현재 저의 어려운 뭐 경제 상황이나 가족 상황 이런 것들을 감성에 호소하며 적었죠. 그렇게 매각 불허가 신청서라는 걸 작성해서 매각 허가 결정일, 그러니까 낙찰일로부터 2주 뒤인 그 전날에 법원에 다시 가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법원 경매 담당 분께도 찾아가서 사정을 또 얘기했습니다. 이제 할 만큼 했다는 생각이 들어 약간의 기대감을 가지고 다음날 매각 허가 결정일 당일에 법원 경매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매각 불허가 계속 되뇌었습니다. 매각 불허가. 근데 얄짤없이 매각 허가 결정. 인정사정 없더라고요 정말. 근데 뭐 제 과실이고 할 만큼 다 했으니까 뭐 더 할 말이 있겠습니까? 뭐 매각 불허가 신청에 실패하면 즉시 항고라는 그 다음 절차도 있는데 입찰금, 제가 낸 입찰금의 10%를 공탁을 하고 항고를 실패하게 되면 몰수, 그냥 제가 또 다 잃어버리는 거. 그러니까 뭐 이런 게 있는데 대신 낙찰자인 저 같은 경우에는 다 몰수가 아니라 소송기간, 그러니까 대략 뭐 3, 4개월 정도가 아마 될 텐데 3, 4개월 동안 매각 대금의 연이자 12% 정도 일할 계산한 이자와 소송란에 뭐 그런 절차 비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빼고 돌려준다고 합니다. 해볼까 했는데 이거 계산해보니까 거기서 져버리면 또 한 500 날리겠더라고요. 1000만 원 찾으려고 또
리스크를 500을 안으려니까 이긴다는 보장도 없고 참 쉽지 않죠. 그래서 깔끔히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임차인은 그 후로도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지금도 한 번씩 생각하면 자책하고 있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면 이 1,000만 원이라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손을 제대로 냈네요. 근데 이제 앞으로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뒤로는 임장 갈 때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보수적인 조사를 하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이걸 해도 되는 이유가 아니라 이걸 하면 안 되는 이유를 먼저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에 들어와서도 뭐 임차인 포지션이 아니라 이거 1,000만 원 날린 놈이니까 그냥 경매 때문에 왔다고 얘기하기 시작했죠. 부동산 소장님이 당연히 반기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뭐 잡상인 취급하지도 않습니다. 그 후에 또 관심 물건이 생겨서 임장에 갔었는데 이제 부동산에 가서 경매 때문에 나왔다 하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이게 제가 손품 팔았던 거하고 완전히 시세가 달라서 입찰하지 않기로 결정한 건이 있었습니다. 임장 후에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게 돈 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원래였으면 또 적당히 알아보고 또 좋다고 입찰했을 수도 있죠. 또 그리고 단독 납치. 자, 어떠신가요? 경매 이거 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계속 할 겁니다. 여러분도 제가 겪은 시행착오를 꼭 참고하셔서 불필요한 수업료 내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전문가분들 유튜브나 온오프라인 강의를 통해서 세력을 충분히 기르시고 꼭 최적의 임장을 통해 입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경매는 도박인 것입니다. 오늘부터 도박하지 마시고 경매하시죠. 우리의 성공을 응원합니다.